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 방해 혐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실형을 면했습니다. 잠시 뒤에 판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옛 대한애국당, 우리공화당이 철거 반나절 만에 천막을 다시 설치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연결해 지금 광화문 상황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렵게 이뤄진 국회 정상화 합의가 자유한국당 반대로 무산되자 전국이 다시 급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한국당을 맹비난하는 가운데 한국당은 북한 어선이나 수돗물 등 대정부 공격성 일부 사안에만 상임위에 선별 참여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모레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기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은 없을 거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일본이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지난 31년 동안 유지되어 온 장애인 등급제가 앞으로는 사라지고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만 구분됩니다. 등급 구분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오랜 지적이 반영된 건데 등급제가 사라져도 장애인에 대한 지원 혜택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2만 8천여 명 규모의 집배원 노조, 전국우정노동조합이 93%의 압도적인 지지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요구사항인 인력 충원과 근로조건 개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달 9일 사상 최초의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의 과거 잘못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공개 사과했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해 인권이 유린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해 기본권 보호 책무를 소홀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며 서울 광화문에 불법 설치됐던 옛 대한애국당 농성 천막을 서울시가 46일 만에 강제 철거했습니다. 철거 과정의 충돌로 50여 명이 다쳤는데 철거 몇 시간 뒤 대한애국당이 천막을 다시 세우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80여일 끝에 합의된 국회 정상화가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뒤집히고 나서 국회엔 냉랭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한국당은 여당이 넓은 마음으로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야의 엇갈린 반응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거친 표현들도 들려오고 있고요. 자, 국회 분위기, 여야 반응 전해주시죠. 네, 오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느 때보다도 격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당이 정상화 합의문을 걷어찬 건 강경파 극우 맹동주의라면서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날선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3당이 합의했던 대로 국회 의사 일정을 운영할 뜻임을 강조하면서 이 새로운 협상은 더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거라는 착각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분간은 북한 어선 사건과 붉은 수돗물 사태 등과 관련한 상임위에만 선별적으로 참석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당이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재협상에 임해달라며 협상 의지를 강하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 또 그것이 바로 국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재협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간 중재자를 표방하며 강경 발언을 자제해왔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오늘은 강도 높게 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이 패스트트랙 지정은 다른 당들이 한국당의 침대 축구가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철회하라는 한국당 강경파 요구는 애당초 수용하기 힘든 무리한 주장이었다며 더는 협상할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 달이 넘는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합의 문안이 거부당한 이상 여기서 새롭게 협상할 내용이 더는 없다는 것입니다. 네, 또 북중 정상회담 관련해서 국정원의 국회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그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해운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지난주 있었던 북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비공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국제정세 속에서 북중이 이번 회담을 통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 제재 틀 안에서 북한 민생 지원에 초점을 두고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제 군사 분야 장관급 방북이 이례적이라면서 경제 협력과 군사 교류 재개 논의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제사회의 현재 정세 하에서 긴밀한 공조를 하자라는 데 공감을 이뤘다고 보고 있고 상호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또 북중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 대신 현송월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현장 지휘를 한 것과 관련해 이는 김여정이 지도자급으로 격상했기 때문으로 일각에서 제기된 이선 후퇴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정원은 이번 북중 만남이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 진전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실형을 면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윤학대 전 해수부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2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조 전 수석 등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을 파악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까지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아들 스펙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KT 채용 비리 의혹으로 고발당했습니다. 민중당은 오늘 업무방해 혐의로 황 대표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민중당은 아들이 별다른 스펙 없이 대기업에 합격했다는 황 대표의 발언은 KT 채용 비리 의혹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아들이 입사한 2012년 당시 황 대표는 KT 임원들을 변호하던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 변호사였고 이후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기 직전 입사 1년도 안 된 아들이 법무팀으로 발령났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KT 채용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의혹의 출발점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비공개 소환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네, 김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검찰이 김성태 의원을 최근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지난 21일 김성태 의원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올해 초 KT 채용비리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5개월여 만입니다. 김 의원은 KT 채용비리의 출발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기존에 정해뒀던 방침에 따라서 소환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딸의 부정 채용에 직접 개입했는지 또 이를 대가로 KT 측에 특혜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김 의원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9일 김 의원의 딸도 소환해 입사 경위 등을 추궁했는데요. 자신이 합격한 것이 부정 채용인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KT의 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이듬해 신입사원 공채에 합격해 정규직이 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의원 딸은 입사 지원서도 내지 않고 서류 전형에서 합격 처리가 됐고 이후 인성검사에서도 불합격 등급을 받았지만 나중에 합격으로 뒤바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석채 전 KT 회장과 서유열 전 KT 사장 등은 유력 인사들의 친인척과 지인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간의 조사 내용을 종합해 김 의원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달 안으로 김 의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 G20 정상회의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만나는 한일 정상회담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돼 있지만 일본 측이 준비되지 않은 것 같다고 청와대가 설명했는데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양국 정부의 입장 차이와 또 다음 달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일본 정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도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이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계속 열려 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결국 이번엔 열리지 않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모레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를 방문하는데요. 이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거라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우리는 항상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일본이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그동안 일본 언론들은 G20 기간에 아베 총리의 일정이 꽉 찼다는 이유를 들며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을 거라고 관측해왔는데요.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역사 문제가 중요한 이유로 보입니다.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 정부가 국제법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지난주 한일 양국의 징용 문제 관련 기업이 피해자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자는 해법을 제시했지만 일본이 거부했습니다. 일본이 강경한 태도로 나오는 건 다음 달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역사 문제로 한국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참의원 선거 이후에 한일 회담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았을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청와대는 만일 일본이 현장에서 만나자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현실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가만히 있을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외교 당국으로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준비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복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한일 정상회담은 없고, 자 그렇다면 G20 정상회의 기간 어떤 일정들이 잡혀 있습니까? 네, 이번 회의 기간에 문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 캐나다, 인도네시아 정상과 양자 정상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지난주 방북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중국의 협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 4월 블라디보스톡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G20 이후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할 예정으로 일본을 뺀 주변 사관과 연쇄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G20 정상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두 차례 예정돼 있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또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촉구할 방침입니다. 또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평화 경제의 시대를 열고자 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취지도 각국 정상에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북미 대화 분위기는 점점 더 진전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생일 축하 뜻을 자신에게 전해왔다면서 우호 관계를 과시하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직접 방문해 대북 메시지를 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희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우호적인 친서를 주고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 친서에 답장한 사실을 확인하며 두 정상 간 신뢰를 과시했습니다. He actually sent me birthday wishes, but it was just a very friendly letter both ways.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대이란 추가 제재를 발표하며 북한의 발전 청사진도 거듭 제시했습니다. I've said it about North Korea. I think North Korea has a phenomenal future. 백악관이 북미 정상 간 연락이 계속돼 왔다고 밝힌 이튿날 직접 나서 대화 분위기를 띄운 겁니다.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강한 대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주말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를 방문해 대북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I think he will say something positive towards, something about denuclearization and something about having some sort of a peace with North Korea.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오는 27일부터 30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사전 조율하는 한편 북측과의 접촉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한미중 연쇄 정상 외교전 속에 긍정적인 대북 메시지가 발신된다면 북미 협상 교착 국면을 타개할 전환점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네, 이어가는 얘기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이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방문한다 하더라도 당장의 만남이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올해 내 이 3차 회담에 대한
필요성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태욱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것이라며 이를 확인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한미 동맹에 대해 논의할 것이고 이틀간 다뤄야 할 분야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따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시간과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편지 교환과 한미 정상 간 만남 등은 북미 대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There's an interest from both parties to meet. There is incentive for President Trump to have some sort of engagement with North Korea and Kim Jong-un too. 3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올해 안에 성사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의 친한파 모임을 이끌면서 한국 연구 모임 공동의장인 아미 베라 하원 의원은 한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는 데다 한국도 총선 등으로 정치 상황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올해가 적기라는 겁니다. 베라 의원은 다만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며 북미 대화를 위해 한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I don't believe we can have a third summit dialogu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nd walk away without some sort of victory. 한미 정부뿐만 아니라 각계에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만큼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를 넘어 정상회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네, 외교부도 앞으로 몇 주가 북미 대화 프로세스 재개에 있어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에서 이번 달 말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한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는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지만 일련의 신호가 북미 대화로 직결될지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애인 정책이 31년 만에 바뀝니다. 현재 6개 등급으로 분류되는 장애인 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종합조사를 통한 수요자 중심 지원 체제로 전환됩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한영규 기자. 네, 한영규입니다. 네, 장애인 정책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네, 현재는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의학적 심사를 통해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이 부여되고 그에 따라 활동 지원 등 각종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이 같은 장애 등급제는 폐지되고 대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기존의 1급에서 3급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급에서 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인이 다시 심사를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새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장애인 등록 기간이 만료돼 다시 등록할 경우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종합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종합조사 결과는 다음 달부터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 등 4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됩니다. 장애인 이동지원 분야와 소득 고용지원 분야는 서비스 특성에 맞는 종합조사를 추가로 개발해 내년과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 종합조사를 하게 되면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나 수급 대상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환영하면서도 장애인 종합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장애인 지원이 줄어들거나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장애인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장애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면서 장애인 단체와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했고 전문가 연구와 3차례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 내용도 종전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종합조사가 적용되면 현재 월 평균 120시간인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월 평균 127시간으로 7시간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도 현재 월 최대 441시간 지원했지만 월 최대 480시간으로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이 내는 부담금도 최고 월 32만 원에서 월 15만 원대로 절반 정도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활동 지원 수급자가 갱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지원 시간이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일정 기간 경과 조치를 통해 지원 수준을 보존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종합조사 고시 개정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1년 이내에 개선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YTN 한윤규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삼척에서 발생한 해상판 노크 귀순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어선에 대한 돼지열병 검역이 부처 간 소통 부재로 뒤늦게 실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주민 4명이 목선을 타고 동해안 삼척항에 정박한 것은 지난 15일. 북한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만연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 등과 같이 국경 검역을 강화해야 할 대상 국가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5일 중국 접경 지역인 자강도의 협동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해 돼지 77마리가 폐사했다고 공식적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보고했습니다. 사정이 이른데도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은 북한 목선의 국내 입항 사실을 축산방역당국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박이 정박한 지 5일 후인 지난 20일 농식품부는 이계호 장관 명의로 국가정보원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북한 어선에 대한 검역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공문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인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을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북한 어선과 사람에 대해 검역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무총리가 앞장서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을 독려하고 있지만 정부 부처 간 정보 교류 미비와 소통 부재로 검역 작업이 6일이나 지연된 21일 끝났습니다. 다행히 배 안에선 쌀 등 곡물만 발견됐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전파할 수 있는 육류 가공품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보당국의 대처 과정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어선 입항을 둘러싸고 당국의 축소 은폐 논란과는 별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요한 검역 작업은 뒷전이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전국 우정노조가 다음 달 9일 총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배원 93%가 파업에 찬성해 우정사업본부와의 인력 증원이 타결되지 않으면 60년 만에 파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집배원들의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우정노조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93%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정노조는 이번 파업 가결은 중노동 과로로 숨져가는 집배원들을 살려달라는 조합원의 열망이 담겼다고 강조했습니다. 쟁의행위 압도적 찬성 배경에는 중노동 과로로 죽어가는 집배원을 살리라는 조합원의 열망이 그만큼 뜨겁다는 의미다. 우정노조는 집배원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천여 명의 인력 충원과 주 52시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예산 문제로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우정노조는 26일까지 우정사업본부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음 달 9일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1958년 우정노조 설립 이후 60여 년 만에 첫 파업이 됩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우편물 배달과 택배 업무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노조에 파업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십니다. 실제로 파업이 이루어지면 그 피해는 국민께 돌아갑니다. 노조는 파업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증원을 노조와 합의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다음 달 퇴임을 앞두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 과거사 진상 조사 결과에 대해서 깊이 반성한다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사건, 또 장자연 사건 등을 다시 조사했고 활동을 종료했죠. 검찰총장의 대국민 공개 사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유린된 사건의 실체가
축소 은폐되거나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 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의 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 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네, 서울시가 광화문에 불법 설치된 옛 대한애국당 농성 천막을 46일 만에 강제 철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측이 충돌해 50여 명이 다쳤는데 철거 몇 시간 뒤에 대한애국당이 천막을 다시 세우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류충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이틀 무렵 광화문 광장에 서울시와 용역업체 직원 등 900여 명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옛 대한애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설치한 농성 천막을 철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맞서 당원과 지지자 등 300명이 서로 팔짱을 끼고 천막을 에워쌉니다. 긴장이 흐르더니 행정 대집행, 즉 강제 철거에 돌입하자 양측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대한애국당 측은 물과 소화기를 뿌리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50여 명이 다쳤고 그중 40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공무집행 방해와 폭력 등의 혐의로 양측에서 4명이 체포됐습니다. 행정 대집행 1시간 20분 만에 천막과 그늘막은 모두 철거됐습니다. 하지만 대한애국당 일부 지지자들은 광장에 누워 저항했습니다. 이후 2시간여 동안 양측은 대치했지만 더는 충돌하지 않고 행정 대집행은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10일 무단 설치된 천막은 46일 만에 철거됐습니다. 최근 우리 공화당으로 당명을 바꾼 대한애국당 측은 행정 집행을 맹비난했습니다. 저렇게 많이 다친 것은 사람들이 안에 누워 있는데 거기서 그냥 뜯어버렸잖아요. 나무에 찍혀가지고 저렇게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법에 따라 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게 저희 오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불법 시설물은 철거가 됐고 앞으로 이 광화문 광장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광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또 철거 비용 2억 원을 옛 대한한국당에 청구하고 광장을 무단으로 점거한 데 따른 변상금도 별도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애국당은 그러나 철거 몇 시간 뒤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새로 설치하고 농성을 재개해 양측 갈등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네, 편의상 이제 우리공화당으로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공화당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공화당이 이렇게 농성 천막 철거 몇 시간 만에 반나절 만에 다시 천막을 설치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전 뉴스에서는 이 천막 농성 주요 인사인 홍문종 의원 연결해봤는데 이번 시간엔 상대 측인 서울시 연결해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운석 서울시 재생정책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장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니까 지금 상황부터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천막이 다시 설치가 된 겁니까? 예, 지금 천막이 4동이 다시 설치됐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새벽에 행정 대집행 이후 다 철거가 됐는데 다시 3개로 알려졌는데 4동이 다시 설치된 건가요? 예. 행정 대집행이 완료되고 저희도 경계 근무를 해서 한 60명도 남아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우리 공화당 측에서 한 500명 정도 인원이 오셔서 네. 다시 또 이렇게 천막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다시 설치할 걸 좀 대비하셨나요? 예,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었는데 워낙 인원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방어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현장 상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장 상황은 지금 어떻게 혹시 대치가 있는 상황인 건가요? 지금 대치는 아니고요. 예. 이제 우리 공화당 분들이 거기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공화당 의원들이 거기 그러면 당원들만 있는 건가요? 정확하게 저기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관계자분들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럼 새벽 상황 다시 한번 그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50여 명이나 다쳤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 양측에서 4명이 체포된 상황이었거든요. 새벽에 일어난 그 행정 대집행 상황도 다시 한번 직접 전해주시죠. 네, 저희들이
그 서울시 직원 570명, 뭐 소방 100명, 용역업체, 경찰 이렇게 해서 저희가 행정 대집행을 그 일주일 후에 5시 17분 정도 돼서 저희가 행정 대집행을 개시를 했고요.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9시 10분에 대집행 종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시설물 철거에 중점을 두고 안전사고 예방하고 뭐 욕설이나 이런 걸 방지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네. 몸싸움 중에 이제 일부 그 부상자가 발생하게 됐고요. 네. 그 이제 폭력 등의 혐의로 아까 말씀드린 일부 체포된 사람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보도가 되기로는 양측에서 4명이 체포됐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행정 대집행을 집행한 측 용역업체 직원인가요? 그 이제 행정 대집행을 집행한 그 와중에 네. 서로 이제 그 몸싸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그 몸싸움이 있을 때 체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한 당원들이 한 500명 정도 천막을 지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가 예, 예. 오늘 이렇게 행정 대집행에 나선 배경도 함께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행정 대집행을 나서게 된 배경은 광화문 광장은 이제 저희들이 그 벌린 목적이 시민들이 평화롭게 사용할 수 있고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저희가 조성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용할 때는 이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기간이라든가 조건을 받아서 사용하게 돼 있고 특히 시설물 설치 같은 경우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우리 공화당이 점유하고 있던 부분은 통로로서 아예 사용 허가 대상도 아닌 부분에 네. 시설물을 설치해 놓으셨었고요. 거기에 이제 뭐 가스나 휘발유 위험물들이 있어서 안전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았고 네. 또 지나가는 행인들과의 잦은 마찰과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200건이 넘는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행정 대집행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네, 그동안 그럼 지난달 10일 이후 설치 이후에 들어왔던 민원이 200건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205건 정도 저희가 저기 들어와서 처리를 했습니다. 네, 뭐 서울시장 언급도 그렇고 지금 보면 적법한 절차를 무시했다는 표현이 있던데 그럼 바꿔 네. 말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다고 하면 어떻게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이를테면 지금 통로를 방해했다고 하셨는데 설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설치한 위치가 문제인 건가요? 그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면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장의 조성 목적이라는 것도 저희 조례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해야 된다는 이런 목적도 있고요. 네. 형식적인 요건으로 이제 그 신청서를 제출해 이제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시기에 맞게 신청서도 제출해 줘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광장에서도 그 광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이 허가되는 그 장소인지도 봐야 되는 거고 특히 시설물 설치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들이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봐서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 위험하거나 네. 이런 부분들은 그 이제 그 불법이라고 무단 점유라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 그 설치를 할 때 천막 같은 경우는 허가의 개념인가요? 아니면 신청이나 등록의 개념인 건가요? 사실은 이제 그 잠시 무대 설치나 이런 부분은 있는데요. 네. 광화문 광장에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그 집단으로 점유하는 시설로 설치하는 거는 저희들이 그 뭐 허가의 대상도 아닙니다. 네, 좀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제한되는 대상입니다. 예, 행정 대집행은 어떨 때 실시하는 것이고 불법 시설물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판단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행정대집행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에서 네.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그 불법 무단으로 점용을 하고 저희들이 원상회복이나 이런 걸 요청했을 때 그렇게 원상회복 자진 철거를 하지 않았을 때 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행정대집행하게 돼 있고요. 그 비용은 원인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공화당 측은 이번 행정 대집행을 폭력 행위로 규정을 하고 법적 조치하겠다 이런 입장 뭐 들으셨겠지만 그런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저희들은 이제 행정대집행을 함에 있어서 그 3차에 걸친 계고를 통해서 충분히 자진 철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집행을 오늘 하는 와중에도 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그 몸싸움을 말리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시켰었는데, 네. 이제 우리 공화당 측에서 뭐 욕설이라든가 아니면 물을 던진다든가 아니면 강목을 던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뭐 직원들이나 용역들도 좀 다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체증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 공화당에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서두에 과장님께서 지금 천막이 4개 동이 설치됐다고 하셨는데 네. 처음에 설치된 천막의 규모와 비교해서 지금 더 커진 겁니까? 아니면 비슷한 수준인 건가요? 지난번에는 작은 거 2개랑 큰 게 하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규모 면에서는 뭐 작은 거짜리 4개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으니까 네. 뭐 개수는 늘었는데 규모는 뭐 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개수는 늘었지만 규모상으로 큰 변화가 있는 것은 그리고 아니다. 지금 현재 위치한 데는 또 분수대에다가 이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분수대에서 이동도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이제 요청한 직원들이 이제 폭력을 당할 뻔도 하고 해서 이제 피신하긴 했는데 네. 지금 이제 광화문광장에 분수대도 이제 저희들이 가동을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끝으로 지금 다시 설치된 천막들, 뭐 지금 상황을 좀 대응을 지켜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어떻게 다시 또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신 건가요? 계획이 좀 나왔습니까? 네, 저희 서울시는 계속 같은 원칙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게 저 서울시 입장이고요. 네. 지금 새로 설치된 천막에 대해서도 그 절차에 따라서 법정 절차에 따라서 행정 대집행을 준비해서 실행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운석 서울시 재생정책과장 연결해봤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찰이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를 검찰에 넘기면서 버닝썬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150명이 넘는 최정예 수사진이 5개월간에 걸쳐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였지만 그 결과는 수사팀의 고백처럼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닝썬 사태의 정점, 가수 승리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일단락짓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 1월 말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지 5개월여 만입니다. 승리에겐 성접대와 성매매, 횡령 등 모두 7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핵심 혐의인 성접대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모두 3차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인 사업가와 타이완, 홍콩인 일행 등에게 성매매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다만 경찰은 지난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 섬 원정 성매매 의혹에 대해선 성관계는 있었지만 대가가 오가진 않았다며 무혐의로 봤습니다.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함께 클럽 버닝썬 자금을 빼돌린 혐의는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금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브랜드 사용과 컨설팅 명목으로 빼돌린 돈만 모두 11억 2천만 원. 경찰은 승리가 클럽 설립부터 운영 전반에 관여하며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 전원산업 이모 회장과 타이완인 투자자 린사모 등 버닝썬 주주 모두가 가담했는데 경찰은 해외에 있는 린사모만 기소 중지 결정하고 나머지 5명은 횡령 혐의로 함께 송치했습니다. 승리 등에게 청탁을 받고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총장 윤모 총경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는데 새롭게 밝혀진 것은 없었습니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유착 의혹을 규명하겠다던 다짐에 비하면 초라한 결과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 여론에 못 미쳤다는 점에서 따가운 질책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투입된 수사관만 150여 명, 장장 5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공은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검찰의 대대적인 보강 수사가 예고된 가운데 수사의 공과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검찰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숨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망 진단서 등 진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일단 에콰도르 현지 당국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그제 아버지 정태수 씨가 숨졌다는 아들의 진술이 있었는데 이 부친 사망과 관련된 소지품을 검찰이 확보한 거죠? 네, 검찰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것으로 보이는 사망 증명서와 유골함을 확보했습니다.
사망 증명서엔 정 전 회장이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위조 여권에 사용한 이름과 함께 지난해 12월 1일 심정지로 사망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부전증 등 신장 관련 질환으로 인해 숨졌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정 전 회장은 오랜 기간 투석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골함 등은 지난 22일 국내로 송환된 아들 정황근 씨가 가지고 있던 것들로 억류 당시 현지에서 압수한 물품을 검찰이 외교부를 통해 어제 전달받았습니다. 아들 정황근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에콰도르에 집에 있던 아버지가 위독해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고 자신이 임종을 지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씨의 진술과 사망 증명서 등을 토대로 일단 사망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화장한 유골은 DNA 검사가 불가능한 만큼 에콰도르 현지에 검사를 보내 증명서 위조 가능성 등 추가 확인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검찰은 아들 한근 씨에게 장례 당시 사진과 기록 등을 추가로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네, 이와 함께 정 전 회장 일가가 해외의 은닉한 재산을 파악하는 데에도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 씨 부자는 에콰도르에서 유전 개발 사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들 한근 씨 역시 검찰 조사에서 관련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정 전 회장이 사용하던 위조 여권인 에콰도르 입국 날짜가 2010년 7월로 돼 있어 8년 가까이 거주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검찰은 한근 씨가 미국에서 에콰도르로 거처를 옮긴 배경에도 유전 사업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검찰은 유전 개발 사업이 실제 진행됐는지 등을 확인해 환수할 수 있는 재산 규모를 따져볼 계획입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고 2,200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정 전 회장 사망이 최종 확인되면 형 집행은 물론 체납세액을 환수할 길도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오늘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됐습니다. 경찰은 자정과 아침에 대대적인 음주 단속을 벌였는데 출근길 숙취 운전자들도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근 차량이 늘어선 이른 아침 음주 단속이 한창입니다. 처벌 기준이 강화된 첫날을 맞아 경찰이 이른바 숙취운전 단속에 나선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단속이 시작된 지 불과 40분 만에 숙취운전자가 적발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7%. 이 수치는 면허 정지에 해당되시는 수치입니다. 전날까지라면 훈방됐겠지만 0.05에서 0.03으로 기준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술이 좀 덜 깼다고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할 줄은 몰랐죠. 앞서 경찰은 제2윤창호법 시행 시점인 자정을 기해 전국 곳곳에서 단속을 벌였습니다. 언론을 통해 예고됐는데도 간 큰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변명도 가지가지입니다. 지금 먹고 막 나오는 길이었으니까 제가 술을 못 마셔서 더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첫 잔 한 잔 마시고 중간에 한번 예의상으로 한번 마시고 마지막에 헤어진다고 나 집에 가면 보내달라고 해서 세 잔 마셨어요.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아침까지 음주 단속에 걸린 사람은 모두 153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32명은 이전이라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겠지만 취소 처분 기준이 0.1에서 0.08로 기준이 바뀌면서 더 큰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 음주 단속 기준이 강화돼가지고 처벌이 더 강화되니까는 운전자들께서는 그 술을 드시면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오는 8월 24일까지 2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집중 단속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 식당 주변에서는 30분마다 꼼꼼하게 단속하는 만큼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주식 백지 신탁 심사를 받아야 하는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의원들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네, 국회 사무처는 심사 신청이나 사후 조치가 늦어지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입장인데요. 국회의 주식 이해충돌 관리 실태가 드러난 건 제도를 시행한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 내용을 단독 보도한 이승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가 지금 정상화가 되지 않아서일까요? 좀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겼다는 말이 더 솔깃하게 들리는데 일단 이들이 어겼다는 법 어떤 법입니까?
네, 이름을 말씀드리면 이 주식 백지 신탁 제도라는 법입니다. 그동안에 이해 충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논란의 중심이 섰던 것은 대부분이 이 부동산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법은 주식 관련입니다. 이 고위공직자가 자기 주식과 맡은 일이 서로 이해 충돌이 생기지 않게 이 사전에 막는 법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도 당연히 이 법에 해당이 됩니다. 예, 국회의원 전부가 대상은 아닐 것 같고 일부 주식이 있는 의원들도 있고 없는 의원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대상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보유 주식이 3천만 원이 이상이 넘는 3천만 원이 넘는 의원들만 해당이 됩니다. 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자식들 주식까지 전부 다 포함한 액수입니다. 이 3천만 원이라는 게 일종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식이 한 주만 있어도 심사를 받아라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이 정도는 넘어야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심사 대상자 절반이 넘는 국회의원들 어떤 규정을 좀 구체적으로 어기는 겁니까? 네, 처음에 말씀드렸듯 이 법은 주식과 그리고 자기 일과 최대한 관련이 없게 막자는 게 목적입니다. 네. 따라서 이 대상이 된 사람들은 직무가 변동이 되면 무조건 한 달 안에 이 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심사라고 해서 이 직무 관련성 심사라고 부릅니다. 네, 이 정부 인사혁신처가 담당을 하는데요. 이 외부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꾸리는데 여기서 관련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는 겁니다. 이 관련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그냥 갖고 있으면 되고요. 이 관련이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이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이 금융기관의 백지신탁 그러니까 이 처분을 맡겨야 됩니다. 네. 이 국회의원은 이 직무가 바뀌는 것을 이 상임위가 변동되는 것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 보통은 국회 전반기 그리고 후반기 이렇게 상임위가 바뀌는데 중간에 상임위가 또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YTN 이 제도를 잘 지키고 있는지 취재를 해봤더니 이 대상자의 이 절반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20대 국회의원만 이 집계를 했는데 전체 대상자가 86명이고요. 이 가운데 44명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 퍼센트로 따지면 51.1% 절반이 약간 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오비일학이라 하더라도 일단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86명이 대상자였고 그중에 44명, 절반 이상인데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법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생각보다 이 숫자가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이 아이템을 잡고 취재를 하면서 예상컨대 한 대여섯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많을 줄은 사실 상상을 못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 주식 백지 신탁 위반 문제가 정치권에서 문제가 여러 차례 되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지킬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위반 건수로도 살펴봤는데요. 전체가 201건인데 이 가운데 60건 그러니까 30% 가까이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건수가 201건이고 위반자가 44명이면 한 사람이 몇 건씩 위반한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한두 건도 있고요. 여러 차례 더 그 이상 위반한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네. 실제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그 44명 명단도 다 파악이 된 건가요?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4명 누군지 모릅니다. 이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네. 위반자가 이 44명이라는 자료의 출처가 이 국회 이 사무처입니다. 예. 저희가 취재 초반에 위반자 현황을 파악하려고 정보 공개를 신청을 했지만요. 사무처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개인정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하는 수 없이 국회의원실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이 현황 자료를 모았습니다. 전화도 걸고 공문도 보내고 팩스도 보내고 해서 이 자료를 모았는데요. 하도 연락을 자주 하니까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서 YTN이 이런 설문지 돌리더라. 네. 그냥 사무처에 묻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의원실에 직접 확인을 하느냐 이런 말까지 돌기도 했는데요. 이 자료를 안 줘서 그런 겁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확인을 했던 건데요. 20대 국회의원을 전부 다 파악을 하려면 2016년부터 해서 3년치를 전부 다 봐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사실 힘들어서 올해 3월에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내역을 기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주식이 3천만 원이 넘는 20대 국회의원이 55명으로 확인을 했고요. 이 가운데 일일이 55명을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23명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을 저희 취재진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3명에 대해서는 명단과 그리고 세부 위반 내역까지 전부 다 확인을 했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보도를 이제 거의 목전까지 이제 왔는데 사무처에서 갑자기 그 위반자 통계를 일부를 좀 공개를 했습니다. 그 숫자가 44명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전체 명단을 좀 달라라고 또 추가로 또 요청을 했지만 이 사무처는 비공개 사안이라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YTN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확인한 명단은 23명인데 보도를 목전까지 두고 사무처에서 44명이라는 숫자를 준 거군요. 예, 맞습니다. 취재 과정을 들어보니까 한 명 한 명
다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네. 그렇게 또 조사한 결과를 통해서 YTN 일부 국회의원 또 실명을 공개했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 5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YTN이 직접 자체 조사를 통해서 통한 데이터를 근거로 이 5명을 공개했는데요. 이 해당 그 공개한 그 의원들을 보면 그 소속된 상임위와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네.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람들에 해당되는 이 사례입니다. 그 위반 국회의원이 누군지 그리고 위반 내용이 전체적으로 정확히 뭔지 한 명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누구누군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입니다. 위반 횟수가 4번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예. 지난 2017년 6월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새로 맡았는데 알루미늄 회사 주식 1억 1천만 원어치를 반년 넘게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예결위가 국가 예산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심의하기 때문에 대부분 주식과 직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이 상임위입니다. 또 지난해 7월 정무위원이 됐을 때도 심사 신청이 2달 늦었고요. 결과를 통보받은 뒤에도 매각 조치도 2달이 늦었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입니다. 지난 2016년 6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소속돼 관련 있는 주식을 1억 3천만 원어치 들고 있었는데 10달이 지나서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또 지난해엔 항공 주식을 30억 원어치 매입을 했는데 심사를 바로 하지 않고 8달 넘게 청구했습니다. 30억 원어치나 매입을 했나요? 네. 예, 맞습니다. 다음입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입니다. 예. 정의당 김종대 의원도 위반자 명단에 올랐는데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예산결산위원으로 일을 했고요. 배우자가 가진 주식이 있었는데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매각은 했지만 7달이 조치가 늦었습니다. 다음은? 예, 다음은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입니다. 지난해 7월 행안위에서 보건복지위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달에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자가 신약개발업체 주식 4,500만 원어치를 갖고 있었는데 심사를 석 달 늦게 신청한 겁니다. 이 상태로 국정감사회로 참여를 했고요. 해당 주식은 나중에 심사를 받았는데 관련성 있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상임위원회와 한번 보유 주식을 비교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석 달 동안 예결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배우자 주식, 마찬가지로 배우자 주식이고요. 1억 4천만 원어치에 대해서 심사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권 의원은 당시에 간사직도 맡고 있었는데요.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공개한 의원 5명의 순서가 궁금하실 텐데요. 5명의 순서는 위반 횟수와 위반 기간을 종합해서 저희 취재팀이 판단을 했습니다. 네, 순서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전해주셨는데 공교롭게도 또 당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점도 눈에 띕니다. 자, 위반한 이런 이유에 대해서 해당 의원들은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또 추가로 또 다른 위반 의원들도 공개를 하는 겁니까? 예, 일단 의원들의 해명을 좀 들어봤는데요. 위반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의원들 대부분이 잘못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비서진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실수했다는 답변도 많았고요. 근데 심사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신고할 때처럼 국회 사무처에서 문자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들 명단 공개하는지 여쭤봤는데요. 추가로 공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 공개한 위반 내용과는 좀 성격이 달라서 방송 리포트보다는 다른 형식으로 좀 공개를 할 생각이고요. 이 명단 공개 외에 그리고 백지 신탁과 관련된 추가 내용을 계속해서 또 방송 리포트로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이 취재를 하다 보니까 누가 위반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백지 신탁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준비한 내용이 좀 더 많으니까요. 앞으로의 보도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지 신탁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건드리겠다. 네, 앞으로 취재 과정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시간 지금 바로 나오나요? 지금 땡기 이게 하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가 이제 대략 52분경 됩니다. 52분경에 상황 접수를 하고 저희가 땡겨요. 네. 보여줘요. 거기에 어부춤이 몇 개 있습니다. 여섯 시 한 20분경부터 쭉 보시면 되죠. 지금 대략 6시 전후로 해서 이제 저희 시집에 희미하게 좀 빨리 넘겨도 되겠습니까? 현재 위치 여기입니다. 다시 저쪽으로 가다가. 그래서
네, 저반입니다. 이 시각이 멈춰주세요. 이 시각이 약 23분경. 6시 23분. 네, 여기서 이제 저반할 때는 여기 소변도 다 까맣고 그래서 여기서는 거의 뭐 식별이 불가능하십니다. 배 자체도 보이시지 않고요. 아까 저반하는 장면만. 그럼 잠깐 아니 이것 말고 뭐 뒤에 있잖아. 왜 이것밖에 없다고 또 무슨 아니 뒤에 뭐예요? 6시 50분에 이 CCTV로 나오는 그림 있나요? 있겠죠. 있잖아요. 빨리 와. 왜 그거 안 보이나? 하다고 여기 나오잖아.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거기에 어부줄이 몇 개 있어요. 저희들 출동함으로 해서 저희들 아 그래. 아까는 멀리만 있더니. 그래. 이 있다. 저기 흰옷 입고 가는 일배속으로. 여기 이제 일반인 여기 오잖아요. 일반이 아니라니까 이 사람은 보세요. 이 사람이 인간이 이 뭔가를 합의 나는 모습 이봐 이 사람이 뭐 찾는 것 같아요. 일반인이 될 수가 없다 이거야. 어? 물론 우리 민간인이고 산책 요원이라 하더라도 봐야지. 그렇다면 뭔가 같이 이런 팀하고 같이 연락이 되는 사람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런 걸 경찰이 이야기 안 하고 놓치고 무시하려고 하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굉장히 격정을 토로하시던데 아무리 파랑이 새거나 황청이 이 기상이 나쁠 때도 우리 어민들은 그 내다 어선에 설치된 내다 가지고 어스집을 보이도 다 포착을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진짜 최신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될 군 장비가 그 2톤이나 되는 목선 10m 되고 폭 2m 되는 그 목선을 감지를 못했다는 거 저는 이해가 절대 안 돼요. 여기는 바닷물이 한 방울만 튀면은 금방 소금이 필 수밖에 없습니다. 마르면 소금이 이렇게 피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옷이 이렇게 깨끗하다는 건 바다에 있었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 어민들이 볼 때는.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구해가지고 우린 잘 못 봤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 개선 상품이네. 그러니까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찌꺼기는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실제로 확인했던 거는 그 옷창에 그물이 있었어요. 네. 그물. 그 그물로는 제가 판단하기도 딱 그래서 이건 위장이다. 그냥 넣고 다니는 거다. 국정원 보고에 의하면 그걸로 오징어를 잡았다고 하는데 오징어 잡을 수 있는 그물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 뭐 잡았다고 하면 저도 그물로 고래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지난해 전체 부부에서 맞벌이 부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46%로 증가했습니다. 여성이 육아와 가사를 더 많이 부담하는 경향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네, 김평정입니다. 네, 통계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지난해 맞벌이 가정이 567만 5천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보다 21만 9천 가구 늘었습니다. 전체 결혼한 가정 1,222만 5천 가구에서는 비중이 46.3%를 차지합니다. 연령대로는 50살에서 64살 사이 맞벌이 가정이 1년 전보다 12만 가구 늘어 특히 증가폭이 컸습니다. 30대 맞벌이 가정은 전년보다 15,000 가구, 40대는 2만 8천 가구씩 늘었습니다. 통계청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정책의 효과로 기혼 여성이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이 확대된 결과로 풀이했습니다. 18살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에서 한 주 평균 일하는 시간은 남성이 45.4시간, 여성이 37.2시간으로 8.2시간 차이 났습니다. 통계청은 여성이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인 가구는 1년 전보다 17만 4천 가구 증가한 578만 8천 가구였습니다. 이 가운데 취업한 경우는 353만 7천 가구로 전체 1인 가구 가운데 61%가 취업 상태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평정입니다.
동족 상잔의 6.25 전쟁이 남긴 상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산 가족입니다. 이제 우리 측 이산 가족은 5만 4천 명 정도만 남았고 대부분 80대 이상의 고령자가 됐습니다. 한 해 한 해 세월이 흐를수록 가슴이 타들어가는 이산 가족을 차유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6.25 전쟁으로 친형과 생이별한 윤희령 씨. 가족 모두 남쪽으로 내려왔지만 북녘 고향 땅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나간 형은 그대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고향에를 그 친구들하고 몇 명이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가서는 그 소식이 끊긴 겁니다. 이산 가족 상봉을 신청했지만 5년째 감감무소식입니다. 형님이 살아계시더라도 벌써 88. 이젠 생사만이라도 확인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뿐입니다. 기대를 저는 접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 살아계시겠어요? 그래도 생사 확인이 됐으면 좋겠다. 기다리다 지쳐 끝내 한을 풀지 못하고 눈을 감는 이산 가족만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 1988년부터 통일부에 접수된 이산 가족 상봉 신청자 13만 3천여 명 가운데 생존자는 5만 4천여 명. 급속한 고령화로 생존자의 60% 이상이 80대 이상입니다. 90대 이상도 5명 중 1명꼴입니다. 이북 오도청에게는 이제 실향민 어르신들이 지금 80에서 90세 이상의 연세가 지금 한 85% 정도밖에 거진 다 돌아가시고는 얼마 안 남으신 거죠.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에서도 상봉을 신청한 당사자가 숨져 일면식 없는 친척들을 만나는 사례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엄마도 저 믿거든? 근데 너무 똑같대. 쌍둥이 같다. 저기서 들어오는데 우리 엄마가 살아 돌아오시는 줄 알았어.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상설 면회소 개소와 화상 상봉 등 다양한 해결책이 나왔지만 대북 제재 등 걸림돌이 많아 기약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21차례 진행된 상봉 행사에서 가족을 만난 이산 가족은 고작 4,000명. 기억은 점점 흐려지고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이산 가족들의 애만 더욱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군사분계선 최북단에 있는 도라전망대에서 이산 가족을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가슴속 깊이 파고드는 70년 이별의 통한이 작품에 절절히 담겼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살아생전에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통일을 이루어달라고. 고향에 대한 향수로 가득했던 98세 노인. 평생 가족을 그리다 세상을 떠난 양철영 할아버지의 생전 모습은 이제 초상화로만 만나볼 수 있습니다. 6.25 전쟁 69주년을 맞아 경기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열린 전시회. 꿈엔들 잊힐까? 그리운 얼굴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이산 가족들의 한을 담았습니다. 우리 이산 가족들의 노인들이 나온 걸 보니까 그걸 보면서 모르게 자꾸 어머니 생각이 자꾸 앞섰는데 이게 사람의 감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번 전시회를 위해 지난 8년 동안 70여 명의 예술가가 참여해 1세대 이산 가족을 인터뷰했습니다. 안타깝고 절절한 사연을 토대로 그림과 설치 미술 등 예술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70년 가까이 가슴에 누구에게도 풀어놓지 못했던 그 아픔들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진하게 갖고 계셨고요. 그거를 좀 우리 작가 선생님들하고 한번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이 땅의 이산 가족은 아직 5만여 명. 이들의 애달픈 마음을 전하고자 북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는 8월 말까지 열립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6.25 전쟁 발발 69주년을 맞는 오늘 북녘 땅이 보이는 임진각에서는 천주교 신자 2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대규모 미사가 열렸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제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가 시작됩니다. 입당 성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주교단이 평화를 위한 기도의 상징인 파티마 성모상을 앞세워 입장합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한마음으로 모인 신자들이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을 가득 메웠습니다. 강론에 나선 김희중 대주교는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과 한국전쟁 70주년을 맞는 내년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나타냈습니다. 분단의 아픔에서 벗어나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새로운 일치와 평화의 시대를 여는 은총의 온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염수정 추기경의 주례로 진행된 미사에는 전국의 사제단과 수도회 등에서 2만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임진각에서 전국 단위의 평화기원 미사가 열린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천주교가 북녘 땅에서 가까운 임진각에서 8년 만에 대규모 미사를 연 데에는 최근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가 조속히 개선되길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미사를 주관한 주교회의 민족화위원회는 남북정부 관계자와 국제사회, 국민과 신자들을 향한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69년 전 체험했던 공멸의 시간으로 되돌아가선 안 됩니다. 남북 대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용삼 문체부 제1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가 완성되는 날까지 국민들과 함께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만나고 대화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사에 앞서 록그룹 부활과 수원 가톨릭 소년소녀 합창단이 참여한 평화음악회가 열려 한반도 평화와 일치를 향한 열망을 함께 나눴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이 훈련 중에 발생한 성희롱 사건으로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전원 퇴촌됐습니다.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은 인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남녀 대표 선수와 코치진 모두를 한 달간 선수촌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수촌은 훈련 중 다른 선수가 보는 앞에서 남자 선수가 다른 남자 후배의 바지를 벗겼고 모멸감을 느낀 후배가 성희롱을 당했다며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체 조사 결과 무단 외박 등 선수단 전체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급식에서 고래 회충이 나오면서 교육당국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 21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한 고등학교 학생이 급식으로 배식된 생선에서 고래 회충이 나왔다고 학교 측에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생선을 납품한 식재료 업체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린 뒤 관할구청에 신고했습니다. 다행히도 급식을 먹고 배탈이나 메스꺼움 등의 증세를 보인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SNS를 중심으로 관련 사진이 급속도로 퍼지는 등 고래 회충 얘기로 온라인이 떠들썩합니다. 오늘 뉴스 TMI에선 고래 회충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권 앵커. 네, 급식 반찬 중에 삼치구이에서 나왔다고 하던데 어떤 기생충입니까? 네, 고래 회충, 영문명 아니사키스로 불리는 이 기생충은 말 그대로 고래를 종숙주로 하는 기생충을 말합니다. 알에서 막 깨어난 고래 회충의 유충은 새우 같은 작은 갑각류의 먹이가 되면서 기생을 시작합니다. 이후 먹이 사슬의 섭리에 따라 작은 물고기부터 점점 큰 물고기의 몸속에서 기생의 삶을 이어가죠. 조용히 은신하던 고래 회충은 최종 목적지인 고래의 복강에 도착하는 순간 10cm가 넘는 성충으로 몸집을 키운 뒤 알을 낳습니다. 고래 회충은 대개 생선 내장에 기생하는데요. 이 생선이 죽은 지 오래되면 내장에서 빠져나와 생선 살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어, 고등어, 오징어, 연어 등 우리가 흔히 먹는 수산물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회나 덜 익힌 해산물을 먹고 감염될 경우 복통이나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람의 인체로 들어온 고래 회충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멸하지만 사멸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미벽 등의 무리를 주기 때문에 장폐색증, 위궤양 등으로 착각하기도 하죠. 이 고래 회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선한 어류의 내장을 제거한 후에 즉시 섭취해야 하고 60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조리하거나 영하 20도 이하에서 하루 이상 냉동 보관한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행히 이번 급식 고래 회충 발견으로 탈이 난 학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식중독 원인 1위가 고래 회충으로 인한 식중독인 만큼
특히 여름철 생선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국의 대형은행 3곳 가운데 한 곳이 미국과의 거래가 차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해당 은행은 중국 9위 상하이 푸둥발전은행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대북 제재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한 미국 법원의 소환장 발부에 불응해 법정 모두 결정을 받은 3곳의 중국은행은 교통은행과 초상은행, 상하이 푸둥발전은행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소송 기록을 면밀히 확인해 미국 법원이 적시한 중국은행 3곳을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세 은행에 대한 미 법무부의 2017년 몰수 소송 기록도 참고했습니다.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을 위해 1억 달러 이상 돈 세탁을 해준 것으로 알려진 홍콩 유령 회사와 결탁한 혐의로 진행된 소송입니다. 특히 세 은행 가운데 한 곳은 미국 애국법에 따라 발부된 소환장에 불응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는데 이 신문은 바로 상하이 푸둥발전은행, 약칭 푸발은행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해당 은행은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되는데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푸발은행의 자산 규모는 9천억 달러, 1,040조 원대로 중국 내 9위이며 골드만삭스와 비슷합니다. 이 은행의 미국 거래가 차단될 경우 중국에 대해 강력한 압박이 되지만 미국도 큰 위험을 안게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보복을 당할 수 있고 세계 금융회사들이 미국 진출을 꺼리게 된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그래도 아직은 6월인데 서유럽에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오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번 주 최고 기온이 섭씨 40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전합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프랑스 파리 도심. 에펠탑 앞 분수대에 3355 모여 더위를 식힙니다. 우산을 양산 대용으로 펴고 햇빛을 가려보기도 합니다. 이번 주 최고 기온이 40도에 이를 것으로 예보되면서 두 번째로 높은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Nous sommes tous moyennement contents de cette grosse chaleur parce que dans les appartements parisiens, il n'y a pas forcément de climatisation. 프랑스 당국은 공공장소마다 이른바 쿨링 공간을 마련하고 식수대도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와 식수 제공도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8월 극심한 폭염으로 15,000여 명이 숨진 악몽을 겪은 프랑스는 피해 예방책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Les personnes malades, les femmes enceintes, les nourrissons et les personnes âgées qui sont les plus vulnérables et auprès desquelles il faut être non seulement vigilant, avoir des mesures de prévention, mais pouvoir intervenir le plus vite possible. 벨기에와 네덜란드 당국도 곳곳에서 30도가 넘는 폭염이 시작되자 무더위 대비 작전을 가동했습니다. 독일도 일부 지역이 6월 최고 기록인 38.2도를 갈아치우며 40도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독일 북부 일대는 고온으로 인한 산불 발생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Gerade Temperaturen bis 39, die bei uns jetzt angesagt werden, für Mitteleuropa und für Deutschland natürlich sehr, sehr untypisch sind. Das bedeutet, keiner von uns ist wirklich daran gewöhnt. 서유럽에 찾아온 때이른 폭염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오늘도 33도 안팎의 폭염이 맹위를 떨쳤습니다. 오후 5시가 넘은 지금도 열기가 좀처럼 식지 못해서 후텁지근한데요. 오늘 경북 의성의 낮 기온은 33.9도, 서울도 32.1도를 기록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폭염은 오래가지 못하고 내일부터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바로 올 여름 첫 장맛비가 내일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올 여름 장맛비는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늦은 지각장마인데요. 제주도와 남부, 중부 모두 동시에 시작됩니다. 6월에 이렇게 전국이 동시 장마에 드는 건 2007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남해상에서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오전에는 남부지방으로, 밤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시간당 2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에도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장마전선은 모레까지 전국에 장맛비를 뿌린 뒤 일본 열도 부근으로 잠시 물러나겠고요. 이후 주말과 휴일 다시 북상해서 전국에 장맛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주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주변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네, 효자 종목 위상이 자꾸 추락하고 있습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이 성추문으로 이번엔 집단 퇴촌을 당했습니다. 잠시 뒤에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